내 덕에 산 건 고마운데 이제 너 보면 빚 갚던 구질구질한 시절 생각나서 숨이 막혀. 나도 이제 젊고 이쁜 애랑 사람답게 좀 살련다.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친정아빠가 평생 구두 닦아 남기신 금쪽 같은 유산 15억. 그걸 털어 남편 빚을 갚아줬더니 재기하자마자 21살 연하 상간녀와 바람나 저를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제 발밑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너무나 통쾌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잘 듣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누구에게나 삶의 버팀목이 되는 기억이 하나쯤은 있겠죠? 저에게는 바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낡고 투박했던 아버지의 손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사셨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장 어귀에서 아버지는 가장 먼저 전등을 밝히셨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은 아주 작고 초라한 구두 수선방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법한 그 좁은 상자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쪼그려 앉아 남의 발치를 내려다보며 사셨습니다. 지수야, 아빠 다녀오마. 매일 아침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설 때면 은은하게 풍기던 구두향 냄새가 지금도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요. 그 냄새는 아버지의 살결마다 손톱 밑마다 깊게 배어 있었지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냄새가 참 싫었습니다. 학교에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친구들이 코를 킁킁거릴까봐 멀리서 손만 흔들고 도망치듯 교실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철없던 딸은 아버지의 손이 왜 그렇게 시커멓게 죽어 있는지, 왜 손마디가 보리밥알처럼 툭툭 붉어져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투박한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면 슬쩍 손을 빼곤 했었죠. 아버지는 그런 저의 마음을 다 아시는 듯 허허 웃으시며 그저 거친 손을 바지에 슥슥 문지르곤 하셨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버지는 퇴근길에 항상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붕어빵이나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가 들어 있었죠. 아빠, 이거 아빠 드세요. 저는 배 안 고파요. 제가 짐짓 쌀쌀맞게 대답하면 아버지는 굳이 제 입에 붕어빵 꼬리를 떼어 넣어 주셨습니다. 아빠는 시장에서 많이 먹었어. 너 많이 먹고 얼른 커서 이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정말로 배불리 드셨던 게 아니라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서 제 책값을 대고 제 간식을 사오셨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셨습니다. 여름이면 누렇게 변한 메리아스 바람으로 지내셨고 겨울이면 솜이 다 죽어 비틀어진 낡은 점퍼 하나로 추위를 견디셨죠. 여보, 당신도 옷 좀 하나 사 입어요. 보는 내가 다 안쓰러워. 어머니가 그렇게 성화를 부려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 멋부려 뭐하냐?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원도 쓰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병상에 눕게 되셨을 때였습니다. 평생 강철 같던 아버님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셨나 봅니다.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처음으로 제가 꼭 잡았을 때 저는 그만 소리 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마디는 굽어질 대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 굽은 손마디 하나하나가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사람 구실하게 만든 세월의 훈장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를 가까이 불러 속삭이셨어요. 지수야, 이거 받아라. 가방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내 번화가 입구에 있는 작은 3층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아빠가 이런 건물이 있으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덮어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평생 구두 닦고 집 날라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다. 시장 뒤편에 땅 한 평 사두었던 게 운이 좋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었지. 하지만 지수야, 이건 절대로 내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이 존재를 알리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왜요, 아빠? 남편도 알면 좋잖아요. 우리 이제 형편도 좀 나아질 텐데.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법이다. 특히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 남보다 못한 법이지. 이건 네가 나중에 늙어서 기댈 곳 없을 때 네 노후가 되어줄 거다. 너의 자존심이 되어줄 거고 네 목숨줄이 되어줄 게야. 아버지는 목숨줄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제 손을 아주 세게 쥐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굽은 손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이 제 심장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모진 바람이 불 때가 있을 거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당장 발 디딜 틈도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때 이 건물을 생각하며 버티거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건물만큼은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보냈을 수천 번의 망치질과 수만 번의 구두 닦는 손길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었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던 아버지의 발가락과 여름이면 땀띠로 얼룩졌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아빠의 평생이 담긴 건데 제가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요. 제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 굽은 손마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생활하면서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전전할 때도 아이를 키우며 분유값이 부족해 쩔쩔맬 때도 저는 그 건물의 존재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을 지켜드리고 싶은 효심이었고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때때로 삶이 고단할 때 저는 혼자 그 상가 건물을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시내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 당당하게 서 있는 낡은 건물. 그 벽을 가만히 쓸어보면 마치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건물의 창문을 타고 흐르는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처럼 느껴졌죠. 저에게 그 건물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비밀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실했던 남편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내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볼게.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 남편의 눈은 의욕으로 반짝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아버지의 경고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폭풍우가 몰아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만을 꿈꿨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 숨겨둔 아버지의 등기 권리증을 꺼내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보루다.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소중한 유산을 나는 절대로 잃지 않으리라.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얄궂은 법입니다. 그 목숨줄을 제 손으로 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행복은 유리잔 같아서 깨지기 전까진 그 위태로움을 모른다고 하죠. 저희 집의 평화가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 끝에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들이닥친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차가운 분홍빛 종이들이 가구마다 붙기 시작했죠. 텔레비전 위에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던 식탁 위에도, 심지어 아이의 방, 아끼던 장난감 집 위에도 그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왜 우리 집에 스티커 붙여? 8살 딸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아야 했죠. 별거 아니야, 우리 공주님. 이건 그냥 표시해 두는 거야. 금방 뗄 거야.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한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래처 대금은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 당장 이번 주 안에 15억을 구하지 못하면 나 정말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몰라.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단단하던 어깨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남편 곁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당신이랑 우리 딸 고생 안 시키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죽어. 나 정말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토록 당부하셨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죠. 이건 내 목숨줄이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아버지의 한평생이, 그 굽은 손가락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걸 팔아서 남편의 빚을 갚아줘야 한다니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모으신 돈인데. 이거 팔면 저 정말 아버지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겠대요. 우리 딸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지만 그 인자한 미소가 저를 꾸짖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눈앞이 흐릿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미니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나 지수야.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미니 언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초췌한 몰골을 본 언니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지수야, 어쩌다 남편 사업이 그렇게 된 거야. 언니, 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가 있는데 그거 팔고 그걸로 남편 빚 갚아주려고. 제 말에 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상가를 판다고? 부동산은 계속 오를 텐데. 아이고. 언니, 근데 남편을 살려야 우리 가족이 살잖아. 하지만 그냥은 안 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아버지 유언이 가슴에 사무쳐.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고 싶어. 저는 준비해간 메모장을 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가 판 돈 15억 원. 이건 남편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싶어. 그리고 공증도 확실히 받을 거야. 남편이 제기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만약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상환한다는 특약도 넣을 수 있을까? 미니 언니는 제 차분한 태도에 놀란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너 정말 독해졌구나. 하지만 잘 생각했어. 부부 사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언니.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특허권, 그리고 사무실 명예 같은 것들을 내가 만든 1인 법인 소유로 해두고 싶어. 남편은 경영만 하고 소유권은 내가 쥐고 있는 방식 말이야. 혹시라도 남편이 나중에 딴 마음을 품거나 사업이 또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진 바람이 지금 이 순간인지 아니면 나중에 찾아올 더 큰 시련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지수야, 네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미래를 보고 있구나. 미니 언니는 제 요청대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들 남편한테 사인 받아올 수 있겠어? 남편이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거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겠지. 저는 가방 속에 묵직한 서류 뭉치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목숨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시내에 있는 아버지의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따라 건물의 낡은 벽돌들이 더 서글퍼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고 다시 우리 가족 웃으며 살 수 있게 만들게요. 저는 건물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손을 떠나겠지만 그 가치는 다른 형태로 제 곁에 남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여전히 술병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신 상가 건물이 있어. 여보에게는 말 못했어. 진짜 필요한 일 생기거나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쓸 자금이 필요하면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이 이 아버지 유산이 쓰일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이거 팔고 여보 빚 갚자. 남편의 눈이 순식간에 번뜩였습니다. 정말이야?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서류들에 사인해. 응, 알았어. 당연히 사인해야지.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남편은 대강 훑어보고는 서둘러 서류 마디마디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손마디가 남긴 그 보물이 이제는 종이 조각이 되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불씨가 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며 무릎을 꿇고 울먹이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 희생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빚을 갚고 남편은 다시금 IT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남편이 개발하던 플랫폼이 대형 포털 사이트에 눈에 띄면서 회사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슴을 조이던 빚더미에서 벗어나 드디어 살만한 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딸과 함께 그리고 고생한 남편과 함께 앞만 보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제 기대는 너무나도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집에 오면 여보, 나왔어라며 저를 먼저 찾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저녁은 먹고 들어온 거야?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면 남편은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구두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대충 먹었어.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 차가운 남편의 반응에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저는 그저 사업이 바빠서 예민해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간만에 가족 외식을 하려고 제가 아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을 때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는 저를 보며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당신 설마 그러고 나가려고? 왜? 오랜만에 입은 건데 별로야? 아버지가 생전에 사주신 거라 아껴 입던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에 그런 옷을 누가 입어? 촌스럽게. 내 위신 좀 생각해주면 안 돼? 나 이제 업계에서 이름 좀 날리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소개하기 창피할 정도니까 제발 그 아줌마 같은 옷 좀 갖다 버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창피하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옷이 낡은 이유는 우리가 힘들 때 제가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옷 한 벌 사입을 돈도 아까워하며 남편의 빚을 갚아줬는데 이제 와서 저를 촌스러운 아줌마 취급하다니요.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 제가 울먹이며 묻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놈의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
돈 좀 생겼으면 당신도 관리 좀 하고 꿈이란 말이야. 맨날 부엌대기처럼 있지 말고.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제 집인데도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점점 명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외제차를 새로 뽑아 끌고 다녔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장터에 나가 1,000원짜리 한 장을 깎으며 살고 있었지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의 옷을 정리하려는데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아주 진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장미 향기 같기도 하고 세련된 머스크 향 같기도 한 그 냄새는 남편의 목덜미 부근에서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당신이 이런 향수 썼었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단순히 담배나 영수증이 들어있겠거니 생각하며 손을 넣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제 손끝에 닿은 것은 빳빳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어 펼쳐본 그것은 어느 백화점의 명품관 영수증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금액란을 보았습니다. 540만 원. 품목에는 여성용 가방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은 저에게 선물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겼던 사람이었지요. 이게 뭐야?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라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던 날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온갖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거래처 분에게 선물할 일이 있었겠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살려낸 남편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 옷 정리하다가 백화점 영수증을 봤는데 여성용 가방 샀더라? 제 질문에 숟가락을 들던 남편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 거래처 사장님 사모님 생신이라서 비서시켜서 보낸 거야. 사업하다 보면 그런 로비도 필요한 법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은 오히려 저를 무식한 사람 취급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러니까 아줌마 소리를 듣는 거야. 큰 돈을 써야 큰 돈이 들어오는 법이라고.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며 밥상을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에 비친 제 모습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이 나온 바지, 그리고 거칠어진 손마디. 반면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나가는 남편.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간 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남편이 벗어둔 셔츠에 코를 갖다 대 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달콤한 향기. 그 향기가 마치 비웃음처럼 제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 선물일 뿐이라던 그의 말을 100% 믿기에는 제 직감이 너무나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올챙이 시절을 잊은 개구리는 자신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라더니 진흙탕을 뒹굴며 함께 고생하던 시절은 이제 남편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인 걸까요? 저는 거실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지만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줄과도 같은 유산을 팔아 세워준 남편의 왕국. 그 왕국에서 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거액의 영수증.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남편의 셔츠에서 나던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심장을 콕콕 찌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회사 설립 기념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남편은 처음엔 저더러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오면 신경 쓰여서 일 못해. 그냥 집에서 애나 봐. 남편의 차가운 말에 오기가 생기더군요. 여보, 나 그래도 여보 와이프잖아. 직원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결국 저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화점에 가서 가장 점잖은 정장 한 벌을 사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남편의 곁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죠. 파티가 열린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과 화사한 드레스의 여인들이 가득했지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의 바로 옆에 마치 바늘과 실처럼 딱 붙어 있는 한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은 채 웃고 있는 여자. 그녀가 바로 미나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왔어?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때 붉은 드레스의 그녀, 미나가 생긋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 사장님. 이분이 혹시 사모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듯 맑았지만 제 귀에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집사람이야. 여보, 여기는 우리 회사 기획팀 에이스인 미나 씨. 미나는 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제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례한 시선에 제 온몸이 화끈거렸지요. 그녀는 제 구두와 가방, 그리고 제가 큰맘 먹고 산 정장을 차례로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묘한 비웃음을 띠며 남편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사장님, 사모님 스타일이 참 정겨우시네요. 저희 고모님이 딱 저런 스타일로 입으시는데 아주 우아하고 보기 좋으세요. 고모님이라니요. 저를 대놓고 늙은이 취급하는 그 말투에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미나의 무례함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허허거리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안목이 높아서 그래. 여보, 당신 오늘 너무 차려입은 거 아니야? 남편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지
미나와 대화를 이어가기에 바빴습니다. 사장님, 이 샴페인 정말 맛있지 않아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미나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잔에 샴페인을 채워주며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그 손길이 싫지 않은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같은 그 모습에 저는 연회장 한 구석으로 밀려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와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잠시 남편이 다른 손님과 인사하러 간 사이 미나가 제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그 생긋거리는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오만한 눈빛만 남았더군요. 그녀는 제 옆에 서서 와인잔을 흔들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자 미나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옆엔 저처럼 젊고 세련된 사람이 어울리지 않나요? 거울 좀 보세요. 사모님은 이제 사장님 인생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4살, 제 딸뻘인 이 아이가 제 면전에 대고 이런 폭언을 퍼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물음에 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큰 사업하시는 분인데 옆에 서 있는 아내가 너무 촌스러우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데 저랑 사장님 마음이 아주 잘 맞거든요. 사모님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는 게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녀의 당돌하고 무례한 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가방끈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남편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사장님, 저 발이 너무 아파요. 잠깐 앉아서 쉬면 안 돼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나 씨 좀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당신은 먼저 집에 가. 뭐라고요? 지금 파티가 한창인데 나더러 혼자 가라고요? 제 외침에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미나 씨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재인데 그래. 당신은 오늘 컨디션도 별로인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미나는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눈빛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제 몸에 박히는 것 같았죠. 저는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제 가슴속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까지 팔았던 제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산을 팔며 아버지 사진 앞에서 울었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젊고 예쁜 여자 옆에서 입이 찢어지는 남편과 그 옆에서 온갖 무시를 당하는 아내라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반짝이더군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미나의 그 당돌한 도발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랑 사장님 마음이 아주 잘 맞거든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고난의 시간은 남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걸까요? 배신감과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거실의 시계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느껴져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와 함께 그 불쾌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들어왔죠. 비틀거리는 남편을 향해 제가 불을 켜자 그는 눈을 찌푸리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이씨, 놀래라. 안 자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구두를 대충 벗어 던지며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그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내를 버려두고 그 어린 여자랑 나가버리면 난 뭐가 돼? 제 물음에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뭐가 되긴 뭐가 돼. 미나 씨 발이 아프다니까 데려다 준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굴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정말 소질 있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게 누구인데 그래? 나 당신 옷에서 그 여자 향수 냄새 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명품 가방 산 영수증도 다 봤다고.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지? 지금 나 몰래 둘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 제 고함에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네. 숨기기도 귀찮았는데 잘 됐어. 너무나 당당하게 외도를 시인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당신 사업 망해서 죽겠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했어? 우리 아버지 유산까지 팔아서 당신 빚 갚아준 거 벌써 잊었어? 그 돈 아니었으면 당신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야. 제가 울분을 토해내자 남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돈 이야기 좀 그만해. 귀에 못이 박히겠다. 그래, 네 돈으로 빚 갚은 거 고마워. 그건 인정해. 근데 지수야, 너 그거 알아? 너만 보면 내가 비굴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숨이 막혀. 무릎 꿇고 빌면서 너한테 매달리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죽고 싶단 말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재기했다는 사실이 내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과거의 오점 같아.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성공한 사장이 아니라 다시 그 밑바닥 구두 닦기 사위로 돌아가는 기분이야. 난 이제 그 구질구질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했던 그 가난하고 찌질했던 시절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단 말이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그 여자는 당신의 화려한 모습만 아니까 당신 자존심을 세워줘서. 제 비아냥에 남편은 눈을 번뜩이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미나 씨는 나를 성공한 남자로만 봐줘. 네가 해준 15억? 그 돈 미나 씨랑 있으면 하루아침에 벌 수 있을 것 같아. 미나 씨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인데 너랑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나도 이제 사람답게 젊고 이쁜 애랑 좀 화려하게 살고 싶어.
남편은 식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뭐? 이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빚 갚아주고 살려놓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자고? 우리 딸은 어쩌고? 아이 생각은 안 해?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는 당신이 키워. 양육비는 섭섭하지 않게 줄 테니까. 이 집도 당신 줄게. 이 정도면 당신한테 해줄 만큼 해주는 거야. 나 이제 미나 씨랑 새 인생 시작할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당신처럼 촌스럽고 나이든 여자랑은 이제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제발 좋게 말할 때 이혼 도장 찍어. 남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줌마 같아서 창피하다는 둥, 함께 밥 먹는 것도 고역이었다는 둥. 제가 그를 위해 했던 모든 헌신이 그에게는 짐이었고 굴레였다고 말하더군요. 그가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영혼이 바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지키라고 했던 그 건물, 그 소중한 것을 팔아 바친 결과가 고작 이 차가운 이혼 서류라니요. 여보, 당신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제가 마지막으로 묻자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해?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건 당신 돈 받아서 빚 갚은 거야. 차라리 감옥을 갔으면 갔지. 당신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끔찍해. 그러니까 당장 찍어. 내 인생에서 꺼져달란 말이야.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던져진 이혼 서류와 저만이 남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본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혐오였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남편 철수는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탐욕의 눈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일 뿐이었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의 배은망덕한 대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만 보면 숨이 막혀. 너는 내 과거의 오점이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보낸 15년의 세월이 단 15분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저는 이혼 서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 생각했겠죠. 자신이 준 아파트 한 채에 감지덕지하며 물러날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장통에서 평생을 버티며 키운 딸입니다. 모진 바람이 불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을 저는 이미 몸소 배웠거든요.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어느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잊고 싶어하는 구질구질한 과거,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화려한 미래, 그 미래가 과연 그의 생각처럼 탄탄대로일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빚을 갚을 당시 기쁜 마음으로 서명했던 바로 그 공증 서류였습니다. 이제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구질구질한 과거가 어떤 힘을 발휘할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멈춘 고요한 집안. 저는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 이혼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이 승리자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겠지요. 미나라는 여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단잠에 빠져 있을 그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목숨줄. 그것을 끊어버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제 가슴에 박은 대못은 이제 그대로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조차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남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젊고 이쁜 애와의 삶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거실은 적막하기만 했지요. 저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어젯밤 남편이 내던진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을 거라 예상했는지 제 담담한 표정을 보고 멈칫하더군요. 앉았어? 남편이 껄끄러운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도장 찍었어. 받아가.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서류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제 도장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찍었네? 당신 웬일이야? 한바탕 난리를 피울 줄 알았더니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구질구질한 과거는 잊고 싶다며?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대신 하나만 묻자.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제 물음에 남편은 피식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후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우는 건데 내가 왜 후회를 해? 이제야 진짜 내 세상을 만난 기분인데 말이야. 남편은 서류를 소중하게 품에 넣으며 기세등등하게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벌써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남편의 구두 옆에 자신의 화려한 하이힐을 벗어놓으며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도장 받았어? 미나는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보란듯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혼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 철수가 누군데? 여기 봐, 깔끔하게 끝냈어.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제 뒤를 졸졸 따라오더니 침대 머리맡에 서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어머,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이제 여기는 제 집이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주세요. 아, 참. 비싼 건 두고 가셔야 하는 거 알죠? 이 집이랑 가구들 다 우리 사장님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저는 옷가지 몇 벌과 사소한 소지품들만 가방에 담았습니다. 미나는 제 가방 속을 헤집어 보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아줌마, 몸만 나가세요. 이 집 사장님 거잖아요. 그동안 사장님 덕분에 호강하고 사셨으면 됐지. 욕심 부리면 못 써요.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이 집도 가구들도 그리고 저 남자까지. 너희 둘이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 꼭 지켜볼게. 제 의외의 반응에 미나는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웃어요? 기분 나쁘게. 아줌마 미쳤어요? 쫓겨나면서 뭐가 좋다고 웃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 지퍼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여보,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부를 일도 없겠네. 당신이 원하던 자유 마음껏 누려봐.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남편은 제 말이 우스운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걱정 마셔. 내가 당신을 다시 찾을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까. 가서 그 구질구질한 친정집이나 알아보지 그래.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정성 들여닫고 광냈던 공간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남편을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꼭 그 마음 변치 마. 일주일 뒤에도 지금처럼 당당했으면 좋겠네. 남편은 제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미나를 품에 꼭 안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빨리 나가기나 해. 재수없게 무슨 악담이야?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자 차가운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공증 서류와 법인 인감도장의 묵직함이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목숨줄은 집이나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해둔 이 철저한 기록들이었지요. 집안에서는 벌써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우리 세상이야. 미나의 들뜬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요. 그럼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 우리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 축배를 드는 꼴이라더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생기 있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시작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지혜로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요. 저는 미련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미나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겠지요.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과거를 지웠다고 믿을 것이고 미나는 성공한 남자의 안주인이 되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탑의 기초가 다른 사람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들이 마시는 와인이 얼마나 쓰디쓴 눈물이 되어 돌아올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푼 저는 미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도장 찍어줬어. 응, 짐 다 싸서 나왔어. 이제 시작하자. 법원에 서류 제출해줘.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저 불빛 아래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겠지요. 남편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제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은 채 순순히 나갔는지 말이죠. 그는 제가 가진 패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무기력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싸움은 상대방이 방심했을 때 시작되는 법입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바빠질 것입니다. 은행에서, 세무서에서, 남편의 회사로 경고장들이 날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위신, 그리고 젊은 여자.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 과연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기회를 저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저는 아버지의 굽은 손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그 고단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아주 정밀하고 차갑게 복수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쯤 남편은 미나의 품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단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말, 참 무섭죠? 제가 짐을 싸서 나온 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지요.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차분하게 시계를 보며 그들이 누리고 있을 마지막 만찬을 상상했습니다. 그 시각 남편과 미나는 아마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방해꾼인 제가 사라진 그 넓은 아파트에서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지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미나가 건네는 비싼 와인을 마시며 제가 닦아놓은 평화를 온전히 제 것인 양 즐겼을 겁니다. 자기야,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야. 미나의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침묵의 일주일이 흐른 월요일 아침, 남편의 화려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평소처럼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카드를 내밀었을 겁니다. 손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점원의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겠지요. 한도 초과라니?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데? 다시 긁어봐요. 2번, 3번을 긁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서둘러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압류 및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겠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확인한 그의 법인 계좌, 개인 적금, 심지어 비상금 통장까지 모두 붉은 글씨로 압류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격리 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법인 카드가 전부 정지됐습니다. 거래처 대금 결제도 안 되고 당장 오늘 나갈 급여 이체도 막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남편은 대답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미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겠지요. 현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우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짜증 섞인 손길로 뜯어본 노란색 봉투 안에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무이행 독촉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통지서. 미나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정신을 잃을 뻔했을 겁니다. 그 서류들 가장 윗부분에는 제가 남편에게 사인을 받았던 그 공증 서류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지수,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악을 쓰며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미니 언니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던 특약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상가 매각 대금 15억 원은 아내 지수가 남편에게 대여한 금액임을 명시한다. 둘째,
이 대여금의 상환 기일은 채권자가 임의로 정하며 채권자가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셋째, 상환이 지연될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며 아내는 남편의 모든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가진다. 대여, 이게 빌린 돈이라고?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 마누라가 남편 빚 갚아준 게 무슨 대여야. 하지만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남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도장을 찍고 지장을 눌렀던 그 서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죠. 15억 원. 거기에 그동안의 법정 이자까지 합치면 그가 당장 토해내야 할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야? 15억을 다 갚아야 한다고? 미나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애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스러운 본성만 남았죠. 남편은 그런 미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겠지요. 단순히 제가 집을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고요. 제가 아줌마처럼 순진해서 그가 던져준다던 아파트 한 채에 만족하며 물러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이 서류들은 제가 15년 동안 그를 위해 했던 헌신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 그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미나에게 사준 명품 가방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사실은 제 돈, 아니 저희 아버지의 피땀 어린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강압에 의한 사인이라고. 남편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압류는 무자비했습니다. 회사 계좌가 묶이니 당장 원자재 결제가 막혔고 협력업체들은 부도 소문을 듣고 회사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IT 기업가로 칭송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구질구질한 과거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가 준 15억으로 세운 왕국에서 주인 행세를 했지만 사실 그는 그 왕국을 빌려 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는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호텔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미니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지수야, 압류 절차 완벽하게 끝났어. 남편 쪽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난리라는데 이 공증은 깨기 힘들 거야.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목숨줄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그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단순히 이혼 도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돈, 명예,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업까지도요. 그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 너만 보면 숨이 막혀라던 그 잔인한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서 남편은 넋을 잃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 화려하던 거실 조명도 폭신하던 소파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명품 가방 몇 개를 챙겨 밤중에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겠지요.
배신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배신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남편은 아마 밤잠을 설치며 제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저에게 닿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성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그는 이제 시작인 줄도 모를 겁니다. 단순히 돈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만큼 저도 그의 인생을 정중하게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은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겠지요. 그의 불행이 저의 행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용서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남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간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소식들이 들려오겠지요. 남편의 비명과 미나의 절규가 섞인 아주 유쾌한 소식들 말입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상상하며 평온하게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장실의 공기는 이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날아든 지 이틀 만에 저는 제가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 특허건이었지요. 사람들은 남편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회사를 키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한 것은 저와 미니 언니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주던 날 저는 특허권의 소유주를 제가 만든 1인 법인으로 등록해 두었거든요. 남편은 경영권만 가졌을 뿐 기술의 주인은 처음부터 저였던 셈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회사에 공식적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특허권 무단 사용 중지 및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사용권 회수 통지서. 이 서류 한 장이 회사로 전달되는 순간 남편의 왕국은 멈춰버렸습니다. 서버는 차단되었고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불법 행위가 되어 중단되었지요. 남편은 사장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뭐? 사용 중지? 특허가 내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변호사 불러.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었던 그 서류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를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름만 사장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막히고 회사가 마비되자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미나였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성공한 사장님일 때만 가치가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회사가 망해가고 계좌가 묶이자 미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어야겠어. 돈도 안 나오는 회사에 내가 왜 앉아 있어야 해? 미나는 남편의 비참한 얼굴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이 채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미나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비상금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달러 뭉치까지 찾아냈지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남편의 지갑 속에 남은 소액의 지폐들까지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연락해둔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하늘이 돕는 것인지 남편은 미나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뒤늦게 금고가 빈 것을 확인한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한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힌 것이죠. 공항 출국장 앞 화려한 차림으로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던 미나를 발견한 순간 남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가. 남편의 고함이 공항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남편은 미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가져가. 미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지요. 이거 나. 이 늙고 능력 없는 영감탱이야. 네가 돈 많다고 꼬셔서 내가 만나준 거지. 빈털터리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더러운 손 치우라고. 경찰 불러. 이 사람이 나 때려요.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추악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별이라도 따줄 듯 달콤한 말을 주고받던 연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쥐고 가장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는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와 함께 있던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미나를 버리고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와줘. 자기야, 나 좀 도와달라고. 미나가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싸늘한 비웃음과 거친 손길뿐이었습니다. 사랑? 젊고 예쁜 애랑 살겠다고? 그래, 네가 말한 그 사랑이 고작 이거였냐? 남편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미나의 가방을 뒤져달러 뭉치를 빼앗았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을 때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의 비싼 정장은 찢겨나갔고 미나의 화려한 드레스는 흙먼지로 뒤덮였지요. 공항 바닥에는 미나가 훔치려던 돈들이 낙엽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나이 먹고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짓이래. 남편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미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나 역시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담을 멈추지 않았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인생의 종착역은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증오와 추악한 본성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버린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단단한 방패였는지를요. 미나는 끝까지 발뺌하며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강제로 저를 잡아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물건 챙겨서 나온 거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니 언니를 통해 공항에서 벌어진 이 추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는 통쾌함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지수야, 정말 가관도 아니었대. 둘이 공항 바닥에서 구르고 싸우는데 그게 뉴스에 안 난 게 신기할 정도라더라.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과 기만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해야만 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던졌던 그 모욕적인 말들, 젊고 이쁜 애랑 살련다라며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 목소리, 그가 선택한 그 젊고 이쁜 결과가
고작 공항 바닥의 머리채 싸움이라는 사실이 실소마저 자아냈습니다. 회사는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특허권이 없는 IT 회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돈 한 푼 없는 빚쟁이 신세로 전락해 평생을 법정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나 또한 절도와 상간녀 소송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보게 되겠지요. 배신으로 맺어진 인연의 결말은 언제나 이토록 비참한 법입니다. 공항 바닥에 흩뿌려진 그 돈들은 사실 저희 아버지의 땀방울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던 미나와 그걸 지키겠다고 짐승처럼 날뛰던 남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그 목숨줄은 이제 저를 지키는 강력한 채찍이 되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촌스럽다고 비웃던 제 눈빛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추악하게 몰락해가는 그들의 소식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발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지옥은 바로 자신들이 만든 탐욕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사장실에 푹신한 의자가 아니라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밤을 보내겠지요. 미나는 자신을 도와줄 남자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핥히며 내뱉은 상처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소식을 뒤로하고 제 갈 길을 가려 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더 가치 있게 쓸 방법을 고민하면서 말이죠.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추악한 몰락을 비추는 불꽃처럼 말이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비워냈습니다. 배신의 계절은 가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더군요. 한때는 번듯한 정장에 외제차를 끌고 거드름을 피우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패배자일 뿐이었죠. 남편의 비싼 정장은 공항에서의 난투극 때문인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지수야, 여보. 그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지만 남편은 이제 체면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어, 지수야. 그 계집애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정말 죽고 싶어. 당신 없으면 나 정말 끝장이야. 저는 그런 남편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촌스러운 아줌마라며 밀어내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의 손이 제 구두 위로 닿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불쾌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어디서 이런 추태야? 남편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더욱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좋았잖아. 우리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던 그때로 돌아가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돈, 그 회사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 곁에만 있게 해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가증스러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추억을 팔아먹는 그 비겁함에 치가 떨렸죠. 저는 가방 안에서 마시고 남은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남편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아, 차가워. 지수야, 왜 이래? 남편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남은 물을 그의 얼굴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축 처진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좀 씻어내라고 주는 거야.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 듣기 역겨우니까.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당신 남편이야. 우리 15년을 같이 살았다고. 저는 그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편? 15년? 당신이 내 면전에 대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소리 지를 때 그 15년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팔아빚 갚아주니까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나를 버린 게 누구였지?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천생연분이더라.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꼴이 딱 수준에 맞더군.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둘이 손 꼭 잡고 같이 지옥으로 가버려. 그게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결말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두었던 미니 언니가 가방을 들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훑어보더니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요. 미니 언니의 등장에 남편은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남편의 앞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고요. 이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입니다. 그리고 법인 자금 횡령 정황이 포착되어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니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고발이라니. 나 감옥 가라는 거야? 남편이 절규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지. 미니 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지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지금 이 행위도 접근 금지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뵙죠. 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뒤에서 남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그의 목소리를 씻어내려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복수란 이런 것일까요? 상대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하기보다는 그저 쓰레기를 제자리에 분리수거했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미니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언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남편은 아마 밤새도록 그 비를 맞으며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맞는 비는 제가 흘렸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밑바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배신했는지 평생 되새기며 살겠지요. 미나라는 상간녀와 함께 서로를 증오하며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넣었으니 이제 저는 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만이니까요. 차갑게 젖은 남편의 뒷모습이 건물 유리창 너머로 작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잔상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만 같아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말이죠. 지루했던 법정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이었지만 결과는 정의로웠지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대여했던 15억 원과 그동안의 지연이자 그리고 회사의 핵심 자산들까지 모두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법정을 나섰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주변을 가득 채우던 소음들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쓸지 오래도록 고민했지요. 단순히 통장에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보내셨던 그 시장통 사람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이름 지수를 걸고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우며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손으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하더군요. 주말이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소박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쌓아두고 온종일 카페에 앉아있기도 하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리고 세탁기를 돌리는 대신 오로지 저를 위한 향긋한 차 한 잔을 우려내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고 제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계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갑고 단단한 비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나지막이 내뱉은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겼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했던 그 목숨줄이 정말로 저를 살렸네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예전처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고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굽은 손마디로 읽어내신 그 보물, 이제는 세상에 더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흘렸던 눈물보다 지금 제가 돕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더 크게 보여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성함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귀퉁이에서 구두를 닦으며 꿈꾸셨을 딸의 행복한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배웅해주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이 그토록 경멸하던 구질구질한 과거는 이제 저에게 가장 단단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진한 향기가 제 삶에서 풍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화려한 커튼콜 같았습니다. 배신과 증오의 긴 터널을 지나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 들판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를 핥히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거실로 불어옵니다. 저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보람찬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아픈 시간들은 이제 먼지처럼 털어내고 저는 오직 희망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 곁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고 제 안에는 저를 지켜낼 강인한 힘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저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로 정말 멋지게 살아갈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아진 방 안처럼 제 인생의 이막도 이제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깊고 단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또다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